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16주년 되는 날인데요.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 되새겨보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에서는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음주 사고를 막고자 경찰이 오늘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3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역임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부대표 맡고 계신데요. 내일 6.15 남북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와 남북관계 방향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16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 네. 6월 15일이었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 길에 김 의원님도 당시에 동행하셨죠? 예, 제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자격으로 김 대통령 수행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그때 느낌 어떠셨나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떴는데 네. 서해안으로 디귿자로 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데 1시간 조금 걸렸습니다. 네. 그 1시간 비행기 길을 50년이 걸린 거죠. 공항에 도착할 때 탄성이 났었고 동행했던 모든 분들이 아주 감격했었습니다. 네, 자 1시간 거리의 길을 50년 걸려서 갔다. 네. 감회가 특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들려오는 얘기가요. 네. 6.15 공동선언이 실은 2000년 6월 14일에 채택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막입니까? 예, 6월 13일 날 우리가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은 그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네. 14일 날 오후에 2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밀고 당기기, 아주 그 신경전, 그리고 처음부터 순조로운 그런 회담은 아니었습니다. 네. 극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날 저녁에 문안을 성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6월 14일 자정 무렵에 네. 서명식을 가졌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정을 넘기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공식 발표일은 6월 15일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또 자정을 거치면서 심야에 이루어졌던 그런 결실이었는데, 자, 내막이 뭐 있긴 합니다만 6.15는 6.15인데 내일이 이제 16주년 맞는 기념일입니다. 이 김한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요, 당시와 지금의 좀 남북관계 상황 보시면서 여러 생각 드실 것 같은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예, 남북관계가 온탕 냉탕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네. 대화가 단절됐고 그 사이에 북은 핵무장을 더 강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압박, 고립화 전략, 봉쇄 전략으로 일관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고 금강산 관광은 폐쇄된 지 지금 7년, 8년이 넘었는데 다시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남북관계가 과연 이대로 계속돼도 좋은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네, 한때는 남북 공동 행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몇 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08년 이후에 2008년에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 금강산 관광객 한 분이 네네. 새벽에 산책하다가 피살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고 또 실제로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 오이사 조치 정부가 일체의 대북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그때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은 살아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 접촉들이 급격히 줄었고 거의 방북이 불어대는 그런 사태가 반복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방북은 불어대 있는 거죠? 작년 한 해 반짝 남북 공동행사 사전 접촉을 승인을 정부가 했는데요. 올해는 아예 그 접촉 자체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4차 핵실험 이후에 뭐 더 냉각되고 있으니까요. 예. 자, 하지만 이 남북 언젠가는 뭐 소통을 또 시작해야 될 텐데요. 자,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그 가치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 정상이 직접 눈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해서 결실을 얻어낸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당국 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의 착공과 또 가동 등등의 그런 급격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데 있죠.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 정세거나 미국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이라크 사태, 테러 이후에 국제 정세가 얼어붙으면서 북미 관계가 또 나빠졌어요. 그게 2002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북한대로 위기감을 느껴서 미사일 실험, 핵 실험을 다시 재개하게 됐고 그 관계로 남북한 관계도 같이 연동해서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북한도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6.15 공동선언에 담긴 정신은 결국 남과 북이 대결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의 관계로 나가자. 그래서 점진적 통일을 준비하자 하는 기본 합의였고 그 합의의 실질적인 또 추동력은 경제 비정치적 교류 확대였습니다. 이산가족 또 개성공단 그리고 민간 교류 협력. 근데 이 모든 부분이 때 막히면서 정치적 대결만 또 군사적 긴장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현재까지 상황도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이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또는 안 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건가요? 어떤 분들 좀 엉뚱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15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결국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에 당시 그분이 야당 총재 시절이죠. 6.15 4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셔서 6.15 정상회담은 화해 협력에 큰 의미를 가진 역사적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대승적 견지에서 6.15 정신을 도리어 앞장 세워가지고 남북관계 반전 그리고 돌파구를 여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6.15 국가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 6.15 공동선언이 남북 간의 합의인데 말이죠. 지금 혹한기에 접어들어 있다. 아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합의라고 하는 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왜 지켜지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하세요? 많은 부분이 북한의 잘못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은 고질적인 체제 불안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대외적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안심시켜가면서 문을 열게 하려면은 그의 상황은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거듭된 약속 위반이나 아니면 도발적 행동은 자기 체제 존속을 위한 그런 방어적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북한이 핵을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그 핵도 대외적 엄포와는 달리 자신들 사적 열등감 그리고 내부 결속을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삼고 있지 핵을 가지고 공격하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보였던 전형적인 그런 위협 협박에 우리가 그런 흔들리면서 거기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도리어 대화로 끌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지금 현 시점의 남북 관계 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명박 정부 이래 일관된 대북 압박 정책 네. 이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셨는데 국회 개원 연설 협치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문제만큼은 남북관계만큼은 한치의 진전도 없고 도리어 더 강경한 어조로 경제 제재의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 유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경제 제재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제재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중 교역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밑빠진 독에 미안한 이야기 표현입니다. 물붓기입니다. 정책적 압박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북한을 지금 대화의 태우로 끌어낼수록 힘을 갖는 것은 우리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비결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직접 협상의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당시 주변국이던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다 응원하고 협조하고 또 그런 남북 정상회담 성사로 가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국제사회 물론 북한의 그 핵 개발에 대해서는 공조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북 봉쇄 정책 일변도의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죠.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오늘 밤 9시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계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배입니다. 네, 지난 10일 인천 그 음주운전 차량 일가족 3명 숨지는 사고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한 사고인데 자, 한 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인천 사고가 저녁 식사하고 돌아가던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해가서 국민들이 크게 놀라셨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월 달에 구미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인 음주운전자가 앞에 가는 승용차를 충돌해서 고등학교 학생 3명 등 총 4명이 사망한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최근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은 이처럼 어이없는 행동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에만 24,400건이 있었고 네. 다친 사람은 42,880명, 사망자는 583명이나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들었는데요. 자, 기존에 하던 방식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음주운전 단속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네. 기존에는 경찰서 단위로 단속 지점을 자주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 이런 인식을 스며주는 방식으로 이게 단속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전국적인 규모로 동시에 시간을 미리 알리고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단속을 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네네. 오늘 단속은 적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사고를 생각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대규모 공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지방청별로 날짜를 정해서 불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 단속이 없는 날에는 기존 방식대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계속 지속합니다. 네, 그럼 이게 뭔가 이 단속 건수를 올리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오늘 대대적 단속하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런 의미군요. 예,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자, 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도요,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음주 사망 사고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사고의 90%, 그러니까 사망자의 90%를 어떤 사람들이 만드냐면은 음주 단속에 경험된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신호 위반처럼 운전자가 실수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습관성 음주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술을 마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습관성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처럼 쉽게 끊지 못하는데 이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다수는 잘 지키는데 소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혹시 있으면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음주 측정이 사람들이 버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 네. 도로교통법에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합니다. 그때 적용되는 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향이냐면요. 우리 삼진아웃이라고 하죠. 음주운전 3회. 네네네. 이거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면 아무 정신을 못 차리는 거거든요. 네. 이것과 같은 중한 처벌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할 때 거절할 때 좀 사람들이 좀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는 처벌이 그냥 단순하게 그 강화된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이 따른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요즘에는 이 음주하고 운전대 잡는 거를 말리지 않는 동승자도 함께 처벌되는 거죠? 예, 사안이 좀 심각한 경우에 동승자까지 수사를 해서 동승자 처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범이다. 예. 자, 그래서 그 차를 타시는 분들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 문제가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음주 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도 있어요. 예. 이 교묘하게 좀 피해가는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어떤 좀 고도화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수시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사람이 앱에 올려도 그 자리에 경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부분에 그것을 이용해서 단속을 회피하기 좀 어렵고 또 경찰도 앱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데 좀 유명한 앱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중 2개는 서비스를 중단했고 나머지 네. 1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주 단속 정보 공유 앱 이게 지금 유명무실해졌다. 예, 그렇게 보세요. 이거 혹시 깔고 계신 분들 이거 맹신하고 계시다가 이 낭패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게 방법이겠죠. 예. 자, 이번 단속에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음주운전 근절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나 효과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단속은 항상 음주운전을 단속한다는 어떤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는 단속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된다면은 네. 음주운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단속 자체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둔 것이다. 말씀을 예,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걸 좀 이 다수 운전자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 취지를 느껴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내가 술 마시고 운전 안 해야지. 하지만 다음에는 잘 피해 다니고 이제 안 걸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좀 예.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사실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거꾸로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드시고 나면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로 막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네. 차를 가져갔으면 아예 입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차를 가져가고 이미 술을 마셨다. 그러면은 이때는 운전자가 자기 의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말려줘야 서로 안전합니다. 이런 그렇죠.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일이잖아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계장이었습니다. 웨스트우드 매직 아이스티 파이널 테스트. 땀을 신속히 식혀주는가? 무봉제 공법으로 피부 마찰력을 줄였는가? 첨단 냉감 소재로 체온까지 감지하는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